안녕하세요. 정대원입니다. 에 관한 내용으로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면 중고차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날까를 경제학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2019년 중동 지역 긴장 지속 또는 러시아 원유 생산 감소,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예상 등으로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유가가 상승하면은 보통 이 대형 중고차 수요는 감소를 하고요. 반면 경차나 소형 중고차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대형 중고차 가격 하락, 경차 소형 중고차 가격 상승, 과연 경제학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처럼 중고차 구매자는 이 대형 중고차 가격 하락과 같은 이런 가격 변화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따라서 판매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소비자 잉여 그리고 생산자 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소비자 잉여란 이렇게 되어 있죠.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소비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 가격과 실제로 지불한 가격 간의 차익을 의미하겠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잉여의 개념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와 또 동일한 상품을 소비하지 않을 때 비교해서 이 얼마만큼 이익을 얻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소비자 잉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수요 곡선이라고 쭉 되어 있죠. 소비자 상품을 구입할 때 상품 각 단위에 대해서 기꺼이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 최고 가격, 즉 수요 가격을 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입하는 각 상품의 동일한 이 시장 가격만을 지불을 하겠죠. 예를 들면은 이 중고차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 이 중고차 가격을 이와 같이 현재 총 얼마입니까? 단위를 100만 원으로 할까요? 그러면 900만 원. 900만 원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그래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지점이겠죠.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800만 원만 지불하면은 차 몇 대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두 대이죠. 그러면 현명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900만 원을 가지고 한 대를 구입할지 800만 원을 주고 두 대를 구입할지에 관한 내용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취사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결국 우리가 800만 원을 지불을 하고 두 대를 구입했다라고 해봅시다. 마찬가지겠죠. 700만 원이면요 3대, 600만 원이면 4대, 500만 원이면 5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여기에서 소비자 전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소비자 전체가 예를 들어서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체 시장 전체, 즉 중고차 시장이죠. 전체 소비자의 지불할 용의는 총 얼마가 되겠습니까? 900, 800, 700, 600, 500을 전체 다 합산하면은요. 3,500만 원이 나와지겠죠. 3,500만 원입니다. 시장 전체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 소비자가 얻는 그러면은 총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얼마 지급하게 되나요? 이 500만 원을 지불하면은 5대를 구입할 수 있는, 즉 5 곱하기 5 하면은요, 2,500만 원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소비자들은요. 따라서 삼각형 ABE 요 삼각형 면적만큼 어떻게 됩니까? 총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 것이죠. 즉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소비자가 얻는 뭐가 돼요? 바로 이 소비자 잉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바로 이 삼각형의 면적이 총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3,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빼서요. 총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총 1,000만 원에 대한 뭐가 발생했어요? 바로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생산자 잉여와 공급 곡선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자 잉여 정의를 한번 보세요. 상품 가격과 한계 비용 간의 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이 해당 상품을 한 단위 더 판매할 때 받는 가격과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 데 드는 바로 이 한계 비용 간의 차이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1,000만 원일 때 우리가 한 대를 공급하고 200만 원이면은요. 두 대를 공급하고 300이면 3대 이런 식으로 현재 그래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100만 원이어도 첫 번째 이 중고차를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200만 원이 되면은요. 100만 원에 뭐가 생길까요? 요 차액. 즉 100만 원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얻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일 때요. 시장 전체가 몇 대를 현재 공급하는 것으로 그래프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5대죠. 즉 5대의 중고차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물론 500만 원이겠죠. 전체 중고차 공급을 통해서 얻는 수입은 5에다가 500을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500만 원이 될 겁니다. 1,500만 원. 그리고 전체 이 중고차 공급 비용은요. 1,500만 원이 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보시면 1,000만 원, 그 다음에 2,000, 3,000, 4,000, 5,000 전체를 다 합산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1,500만 나와지죠. 즉 이것이 전체 중고차 공급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총 생산자 잉여는요. 바로 두 개를 차이를 계산해 보면은 1,000만 원의 중고차 공급 비용 빼기 그 다음에요. 총 수입 하면은 1,000만 원의 차이 발생합니다. 즉 총 생산자 잉여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BC E 여기에 해당되겠죠. 즉 시장 전체의 그 생산자 잉여는 모든 개별 기업의 생산자 잉여의 결국은 합의 개념입니다. 즉 시장 공급 곡선의 어느 부분요? 이 윗부분이죠. 자, 이 윗부분입니다. 이 윗부분과 시장 가격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이 이 합쳐지는 바로 이 부분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총 잉여와
이 교환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구매자들의 지불 의도 가격을 나타내는 수요곡선 D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판매자들의 희망 가격에 따라서 공급곡선 S가 도출되죠. 따라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합치면은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시장 잉여 또는 총 잉여라고 계산하죠.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삼각형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ACE의 개념이 도출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A, C, E 삼각형 이면적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판매자의 희망 가격을 나타내는 공급곡선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여기서 지금 3-3의 그 그래프와 같이 판매자들의 희망 가격을 나타내는 S 곡선을 도출한 건데요. 이 중고자동차 시장 균형 가격은 얼마인지를 보세요. 자, 한 대당 얼마요? 균형 가격은 현재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의 가격에서 총 몇 대, 즉 5대의 중고차를 거래하게 된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죠.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는요. A, B, E가 되는 겁니다. 즉 수요 곡선 아래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 이 시점까지의 면적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물론 이것은 이제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그죠? 네, 이 가격과 이 가격의 요 바로 이 면적이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전체를 합친 것을 앞서 뭐라고 정의했어요? 네, 바로 시장 잉여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죠. 네, 시장 잉여. 혹은 다른 표현으로요. 총 잉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가격 규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 상한제의 개념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격 상한제의 경제적 효과의 개념 보시면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요. 시장 가격 아래에서 가격 제한, 그다음에 초과 수요 발생, 아파트 공급 축소 및 수요 확대, 생산자 잉여 감소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격 상한제의 그 뭐 예로서 우리가 가격 급등을 초래해서 결국 소수에게는요, 뭐 큰 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에게는 또한 손해를 주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을 다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대학 반값 등록제도 시장 가격 이하로 어떻게 해요? 등록금 수준을 규제하는 일종의 가격 상한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가 경쟁시장 체제 하에서도 불구하고 이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이 그래프는 월세 아파트 시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형을 단순화해서 모든 아파트가 이 동일한 재화이고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같은 가격의 월세가 결정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먼저 표를 보시면은 이 월세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 계획을 나타내고 있죠. 수요량과 공급량의 계획. 그럴 때에 뭐 월세가 얼마입니까? 240만 원 되나요? 수요가 16,
채라 할까요? 공급량이 네, 24채일 때에 그래서 240만 원이 형성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그 거래량 보시면은 200만 원일 때 그죠? 네, 20개죠. 20개 아파트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현재 예, 거래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에서 언급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이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 즉 현재 공급량 18대, 18채라고 하겠네요. 그죠? 또는 22채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앞서 예, 20채를 공급했을 때에 200만 원, 월 200만 원이었는데 그죠? 현재 180만 원으로 이렇게 예, 가격이 다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즉 정부가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인 월 180만 원으로 월세를 제한해서 이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아파트 주인 입장은요. 이 월세 아파트의 공급을 줄이고 그죠? 아파트 세입자는 수요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늘릴 수가 있겠죠. 결국 공급자들은요. 네, 이 바로 B점에서처럼 가격 상한제가 없을 때에 비해서 자, 2만 채가 단위가 2만 만 단위네 그죠? 단위가 만이니까 2만 채가 줄어든 네, 18만 채만 현재 예, 공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죠? 예. 수요자는요. 수요 곡선 C점이죠. 자, C점에서처럼 2만 채가 늘어난 뭐요? 네, 늘어났죠? 늘어난 22만 채를 수요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그 갭이 총 현재 얼마입니까? 4만 채죠. 그죠? 네, 4만 채에 뭐가 발생한다? 현재 초과 네,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월세 아파트에 뭐요? 네,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 상한제의 어떤 그 비효율성의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효율적인 수준 아래로 거래량이 하락,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비효율적인 배분, 수요자의 시간과 노력의 낭비, 아파트 상태의 질적 저하, 또 암시장 출현과 같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기록을 한번 다시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효율적인 수준 아래로 거래량 자체가 어떻게 돼요? 감소됐죠. 거래량의 감소.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집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했으니까 예, 비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비자는요. 공급이 없으니까 그죠. 수요와 시간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 이 낭비 요소가 발생하죠. 시간과 어떤 노력의 낭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질적인 면에서요. 예, 사는 소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끝으로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예, 암시장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격 상한제 도입은 이 월세 아파트 거래량을요. 시장 균형 상태의 효율적인 수준 이하, 즉 이 이하로 이렇게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 월세 아파트 가격 규제가 아파트 거래량을 효율적인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는 이런 총잉여가 발생하는 것이죠. 즉 삼각형 ABE만큼입니다. 자, ABE죠. 자, 여기 이만큼이 뭐예요? 앞서 언급한 개념으로 뭐였습니까? 네, 총잉여죠. 잉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총잉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 상한제는 이 공급량을요, 시장 균형 거래량 이하로 줄여버렸고, 예, 그리고 손실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삼각형 ABE. 자, 여기 영역은 결국은요, 비효율적으로 낮은 거래량에 의한 총잉여 뭐가 되겠습니까? 증가분이겠습니까? 감소분이겠습니까? 총잉여 감소분이 되는 겁니다. 총잉여 감소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처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사중 손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총잉여 감소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중 손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는 정부의 그 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월세 아파트 거래가 줄어듦에 따라서요, 이 사라지는 총잉여 손실분이 되는 거죠. 감소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뭐요? 나누어져서 발생해버리죠. 그래서 사중 손실은 어떤 행동이나 정책이 거래량을 효율적인 그 시장 거래량 아래로 감소시킬 때 나타나요. 결국 사중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총잉여 감소로 나타나는 사회적 손실 분야, 손실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사회적 손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 정부가 개입했을 때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수요자, 공급자, 정부 등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못해요. 이것은 한 사람의 그 손실이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이런 잉여 이전과는 다른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어떤 그 수요 배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살펴봤듯이 22만 명의 월세 아파트 수요자가 월세 얼마입니까? 현재 이 부분이죠. 그죠? 네. 월세 180만 원의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원하는데도 임대 가능한 아파트는요. 180만 원에 대한 18만 맞습니까? 네. 18만 채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즉 아파트를 구하는 22만 명의 그 수요자 가운데는 아파트가 꼭 필요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사람이거든요. 또 다른 그 대체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가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이 낮은 가격만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비효율적인 이런 분배, 즉 당장 급하지 않은 사람이 아파트를 얻고 또 더 필요한 수요자가 얻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비효율적 수요 배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비효율적 수요 배분.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했습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즉 가격 규제로 인해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자, 정부의 가격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을요,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앞서 두 개는 상세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왜 자원 낭비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가격 상한제가 비효율성을 갖는 다른 이유로 바로 이 자원 낭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가격 상한제로 인해서 아파트
초과 수요, 즉 공급 부족을 가져왔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요. 수개월 동안 다른 수입 활동을 하거나 혹은 또는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가 포기하는 뭐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배웠던 경제 용어가 있었죠? 네, 바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기회비용의 발생 관점에서 자원 낭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품질 저하입니다. 앞서 언급은 되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가격 상한이 비효율적 품질 저하를 초래했다는 것인데요. 수요자가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양질의 재화를 선호하지만 공급자는요. 낮은 가격에 저질 재화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월세 규제가 결국 아파트 주인이 이 수리 비용을 보전할 만큼 집세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세입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요? 아파트를 좋은 상태로 유지할 별다른 유인, 동인 등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더 좋은 주거시설이나 환경이 갖추어지면 주인이 요구하는 더 많은 월세를 지불할 용의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어떤 추가 비용으로 인한 이 월세 상승은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지만 가격 상한제로 인해 가지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바로 이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시장 역시 간단하게 언급은 되었습니다. 가격 상한은 결국은요. 암시장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을 유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주인은 집이 급하게 필요한 이 세입자에게 뭐 하겠어요? 웃돈을 요구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파트 수요자들이 합법적인 최고 월세보다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한다면 웃돈 제한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죠. 이런 암시장의 단점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법을 무시하는, 경시하는 이런 행위를 부추겨서 법을 위반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것이 결국 즉 가격 규제에 대한 여기서는 현재 가격 상한제죠. 가격 상한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이제 가격 하한제도 발생할 수 있죠. 정부가 시장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기로 한다면요. 이 가격 하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세계 각국에서 농부들의 어떤 그 소득 지원 방안으로 밀이나 우유와 같은 이 농산물 부문에서 폭넓게 사실은 시행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농산물 이외에도 트럭 화물 운송이나 이 항공 여객과 같은 서비스업에서도 이 가격 하한제를 적용하는데요. 197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형국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처럼 이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가격 하한제를 시행하고 있죠. 바로 최저임금제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경제 관점에 여러 문제점 혹은 유익한 점을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가격 하한제의 경제적 효과 먼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쌀에 대한 가격 하한제를 시행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리고 초과 공급된 쌀은 결국 정부가 비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되면 초과 공급된 구직자는 고용주를 찾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비숙련자,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사회적 상대적 약자의 실업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 규제가 없을 때의 쌀 시장입니다. 가격 하한제는 상한제와 마찬가지로요. 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시행되지만 비효율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자, 이와 같은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점은요, E가 되죠. 그래서 10kg당 예를 들어서 이제 5만 원의 가격에서 약 30억 톤이 거래된다라고 봅시다. 자, 이제는 가격 하한제를 시행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이 쌀 생산 농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가격 하한제를 도입해서 시장 균형 가격 앞서 이 점이었죠. 이거보다 조금 높은 예를 들어서 이제 7만 원 아까는 10kg당 얼마였습니까? 5만 원이었죠.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가격을 인상했다고 해보십시오. 가격 하한선이 7만 원으로 정해지면은 전체 쌀 생산자는요. 공급 곡선이 어디서 형성됩니까? 바로 B점입니다. B점에서 32억 톤의 쌀을 공급하려고 하겠죠. 쌀 소비자는 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이 수요 곡선 원래 A점에서 이만큼의 뭡니까? 공급 과잉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시면 28억 톤이죠. 결국 얼마의 차이가 납니까? 이만큼의 4억 톤이 되겠네. 그죠? 4억 톤의 쌀이 결국 초과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가격 하한제 아래에서도 한 가격이 균형 가격 5만원보다 5만원보다 낮은 4만원이나 뭐 3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된다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겠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중 손실의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격 하한제의 경제적 효과가 무엇이냐를 고려해 볼 때에 쌀에 대한 가격 하한제를 시행하면은 결국은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현재 그죠? 정부는요. 초과 공급된 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들여 가지고 쌓아놓게 되는 겁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초과 공급된 농산물을 해외에 싼 값에 팔도록 장려해 왔거든요. 미국은요. 이런 과잉 생산된 식료품을 일부 시민과 또 학교 급식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해요. 결국 각국 정부는 이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폐기하기도 하고요. 왜요? 보관하는 데 그만큼 또 보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과잉 생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생산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뭘 지급합니까? 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이 현재의 형국이거든요. 최저임금제도 바로 이 가격 하한제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면요. 뭐가 발생할까요? 이 초과 공급된 구직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를 찾지 못하게 돼요. 실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최저임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른 어떤 아르바이트 일자리 부족 현상, 이걸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쉽게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격 하한제의 어떤 그 비효율성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짚어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현재 5가지죠. 거래량 감소, 비효율적 공급 배분, 자원 낭비, 비효율적 과잉 품질, 불법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한제는 지속적으로 어떤 그 비효율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가격 하한제의 이러한 비효율성, 효율적 수준 이하 거래에 따른 뭐요? 사중 손실이 초래되죠. 공급자들 간의 공급의 어떤 비효율적인 면도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 하나를 보면요. 먼저 거래량 감소입니다. 가격 하한제로 인해서 균형 가격 이상으로요. 가격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승시키죠. 따라서 상품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가격 하한제에서 판매자는 이 소비자가 원하는 수량보다요 많이 팔 수가 없죠.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시장균형 거래량 이하로 줄어들고 사등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즉 가격 하한제는 가격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을요 줄여주게 된다는 효과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어떤 공급 배분 관점에서 보시면 공급자들 간의 비효율적 공급량 배분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즉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자들은요. 공급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려는 공급자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는 이 노동시장에서 가격 하한제 어떤 공급 기회의 비효율적 배분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굳이 유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요.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이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 낮은 임금에도 일하기를 원하는데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근로자에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이런 이중 노동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자원 낭비의 관점입니다. 결국은 가격 하한제가 가격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이 초과 공급된 쌀을 어떻게 해요? 가격 하한제 가격에 맞춰가지고 모두 사들여서 창고에 쌓아둔다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죠. 가격 하한제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도 가져올 수 있어요. 최저임금제와 같은 가격 하한제 아래에서 구직 활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뭐 새벽 인력 시장에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런 수고도 감수해야 되겠죠. 결국 가격 상한제 아래에서 이 세입자가 월세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 같은 뭐요?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효율적 과잉 품질입니다. 이번에는 가격 하한제가 가격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이 상품 품질 면에서 비효율성을 발생한다는 관점인데요. 가격 상한제 아래에서는 어땠어요? 공급자가 그 상품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죠. 반대로 가격 하한제 아래에서는요.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비효율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잉 품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다소 그냥 낮은 그 질의 상품 혹은 약간의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이 자리를 찾고 싶은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시 불법 행위 관점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 임금보다 어떻게 해요? 현재 크게 많이 높은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일자리가 급한 이런 구직자들이 고용주의 요구로 최저임금법을 어기거나, 그죠? 나 실제로 그만큼 비용 안 받을 테니 급여를 안 받아도 좋으니 일만 시켜달라 할 수 있죠. 고용 사실 자체를 어떻게 해도 나 그런 적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숨기는 이런 불법 노동계약을 받아들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가격 상한 또는 가격 한제의 적절한 균형이 있는 그런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